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민주당도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강화되는 쪽으로 경선 룰이 세팅이 되면서 김두관 의원은 경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른바 어대명 룰이라고 불리는데 의미가 있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님?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지지율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당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재명 48.8이야. 네. 대선 3자 삼자. 대결 지도에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과 세계일보 조사인데 45, 44, 45 나오죠. 지금 이재명의 최대치가 45, 48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이나 한덕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이게 아직 대세론이 아닌 거예요. 높긴 제일 높은데 박스권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2002년에 이해창도 이랬어요. 그래서 다 이해창이 된다 그랬어 그때 대세론에. 근데 지금 3자 대결에서 45, 44, 45가 나오는데 이걸 양자 대결을 보고 국민의힘이나 어떤 보수 단일 후보가 46 나오면 이기는 거네. 합치면 44면은 이재명 후보가 44면 45면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48.8이잖아요. 그죠? 49면 이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1이나 50.1만 돼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긁어 모아봐야 50.1이면 49.9가 최고예요. 근데 높기는 높아. 근데 불가능한 비율은 아닌 거죠. 이기기에.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최대 딜레마예요. 왜? 앞서기는 제가 앞서고 있어. 여기서 바로 더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대세론이라는 거는. 이미 한 55로 가 있어야 돼요.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2007년에 이명박이에요. 2007년에 이명박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미 50%를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실제 대선에서는 그 대선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후보가 정동심 의원이죠. 대선에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때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지금 이 대세론의 함정인 거예요. 지금 누구도 야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정말 독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100% 확정이냐 그러면 그런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이게 대세론의 함정이거든요. 네, 네. 앱솔루트 위닝이라는 건 뭐냐면 50%대 후반이나 60%대 가면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쫓아가는 후보들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가요.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100m 결승전에 이미 95m까지 가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60m, 55m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러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은 좀 안 좋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한덕수 대망론이니 또 다른 주자들이 이렇게 때리면서 이게 또 흥행이잖아요. 네. 관심이 굉장히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조용한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들이 그 또 경제 민생 어떤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이 정책 행보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민주당의 흥행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원석 기자였는데 레이코프의 설명을 따르자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랭귀지로, 자기의 가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도층에서도 저게 중도인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전국의 국민들한테 각인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16년, 2017년 경선 때. 박근혜 탄핵 때예요. 그때 광화문에 올라온 이재명 성남시장 네. 막 물어봅니다. 군중들이 성남시장이 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사자후를 톡합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구하러 이 이재명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재명 바람이 붑니다. 베이지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대선은 끝났네. 나는 이겼네. 이제 내 세상이네. 이 순간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고 있던 그 몰입도가 팍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는 절박하죠.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이재명에게는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더 가열차게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중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중도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줄 때 중도도 믿음을 가집니다. 저 사람 정말 잔인해 보여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너무 확신에 차 있지만 믿을 만하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모든 대선 관련 이슈를 삼키고 있는 블랙홀이죠. 여론조사 결과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보수 진영에선 1위가 김문수 후보로 10.9%를 얻었고 다음으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8.6%로 2위를 차지했어요. 한덕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11일에 갤럽에서 2% 지지율을 보이면서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예. 3일 만에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까지 제치는 상황이에요. 이런 한대행으로 향하는 표심은 뭐라고 분석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최근 조사는 한덕수가 김문수까지 제치고 제일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직전에 네. 봤습니다. 나왔어요. 이 범보수 후보 선호. 그렇죠. 범보수 후보에서 제일 높고 양자 대결에서도 한덕수가 제일 높아요. 심지어는 이준석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한 자릿수 차이, 네. 이재명과 대등한 차이. 이게 뭐냐면 일종의 덕수다 덕수 현상이에요. 덕수다 덕수. 덕수다 덕수.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한덕수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름은 한덕수라고 쓰고 뭐로 보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로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번 대선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트럼프의 대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한덕수를 한덕수로 보면은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무슨 새로운 정치인도 아니고 기존의 정치권하고서 완전히 구분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또 탄핵 비상계엄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10일부터인가가 싹 달라졌어요.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덕수를 보면 경제가 보여요. 덕수를 보면 미국이 보여요. 덕수를 보면 트럼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데이터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지만은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미지입니다. 네. 이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바로 프레임이에요. 탄핵 내란 프레임이면은 결코 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노래를 아무리 불러봐야 이거는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대로 Don't think of an elephant.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코끼리 미국 공화당이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화당을 못 이기니까 계속 코끼리는 말이야. 코끼리가 이재명은 말이야. 이재명은 어떻고 이러면 이번 대선은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대선이 갑자기 경제가 생각나요? 상호관세가 머릿속에 나와요? 서학개미가 생각나요? 이러면은 선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다 국민의힘이 생각나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한덕수를 보는 순간 윤석열이 생각나야 되는데 미국? 경제? 반도체 상호관세? 트럼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 이원석 기자가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까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완전히 거의 초흥분 상태였잖아요. 네. 박찬대 대표 권한 대행도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겁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한지 아세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을 공이 한덕수한테 주도권이 넘어와 있어요.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순간 분위기가 삽시간에 변합니다. 그게 명분이 될 거예요 아마. 여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강화세 효과거든요. 한번 누가 탁 하면 이게 팍 퍼져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도 한덕수 대선 후보로 생각했나요? 안 했잖아요. 대선을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지배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거는 프레임이에요. 네. 탄핵 생각하고 내란 생각하면 이거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생각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언급량이 트럼프가 거의 11만 건 가까이 돼요. 이재명 4만 건 정도, 2배 이상이 트럼프가 많아요.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언급량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 노래를 부르면 이번 대선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곳은 9월달 지난해입니다. 10월달에 갤럽 인터내셔널이 43개국 한국은 이제 한국 갤럽이 조사를 했죠. 43개국을 조사한 거예요. 네. 박영근님 뭐라고 물어봤는지 압니까? 트럼프 이 미국 대선이 자국의 경제 무역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한국이 88%로 전 세계 43개국 중 1위. 아 정말요. 1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수 진영을 놓고 이야기드린 건데 제가 전체 요건을 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도 야씨야 싸워라 하죠. 네. 근데 이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라면 그냥 한덕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보고 경제를 보고 상호관세를 보고 트럼프를 보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그 여론이
한덕수를 지금 이만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당면한 그 상호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보는 시각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 대행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선 출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또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이 기자, 이 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한대행 출마와 관련해서 여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배 소장님의 해석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뭐 제가 여론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한대행 쪽 측근들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의 입장이 그 배 소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과 굉장히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대행이 좀 대권의 꿈을 어느 정도 꾸고 있다고 하고 고민 중이고 굉장히. 근데 최근에 측근들이 느꼈을 때 한대행의 어떤 그 기류가 바뀌었다. 원래는 이제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류가 최근에 바뀐 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할 거냐 물어봤더니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물어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한덕수 대행도 본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통상 위기, 이 관세 위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진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 어제도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승리했을 때에 대한 우려를 한대행이 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측근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일 거다. 여론이 한대행의 어떤 결단의 가장 큰 방아쇠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미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이 좀 급변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3P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겠다고 막 달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P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필라스피, 철학이에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념은 그냥 내가 꼰대 보수야, 나는 그냥 민주당이야, 운동권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의 필라스피,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팔러시, 정책이고 세 번째는 피플이에요. 지금 그래도 한덕수를 제외하고는 제일 여기에 이빠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네. 피플 쫙 자기 사람으로 깔고 있죠. 두 번째는 팔러시는 보유 정책은 없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퓨리오사 가서 퓨리오사에서 국민 챗 GPT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념은 그냥 민주당 이념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제일 약점은 이 팔러시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를 보면은 P는 필라스피인데 명분은 반 이재명 이 명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팔러시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강력한 팔러시가 생겼어요. 경제, 타리프, 관세가 생기죠. 세 번째 사람 없죠.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강력한 한 사람이 생겼어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이래서 한덕수가 이빠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선거는 과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서 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으로 가면 이깁니다. 아무리 말려도 지는 방법으로 가면은 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이 세 가지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게 최고조에 올라오는 때는 언제냐? 본인이 공직자 마감 시한 사퇴하는 그 직후가 될 거예요. 5월 4일. 그렇죠. 그때 침묵을 깰 거라고 보시는. 그때 저는 출마를 하든 이게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왜냐면 딱 한 달 남은 시점이거든요. 선거는요, 여러분들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솜사탕 녹듯이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하는데 선거 끝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불을 당기면 이 불이 선거 전에 꺼져요. 그런데 5월 5일쯤 당기면은 보통 약발이 한 달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멈 1month, 맥시멈 2months거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정치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하워드 딘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딘 열풍이죠. 오바마보다도 먼저 나왔어요. 근데 오바마는 대통령인데 딘은 왜 안 나왔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불이 꺼졌어. 근데 오바마는 언제냐? 오바마는 바로 대통령 선거 2008년 시점에 오바마 불이 지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한덕수는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는 참모가 있겠죠. 네. 지금이 아니다. 당신이 불을 당길 때는 5월 공직자 마감 시한 직후다. 이렇게 보여요. 네. 충분히 좀 열을 올리고 나서 나온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스톤. 3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찍으면서 굉장히 지금 캠프가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김문수와 3자 대결에서 14%,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한동훈 3자 대결에서도 각각 11%로 나타났어요. 이준석 후보는 여의도를 벗어나서 강남역에 캠프를 꾸리고 있죠. 압도적인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이나 뭐 선거 전략 측면에서 확실히 다른 행보가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 전략은 청년 그리고 TK. 근데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 국민의힘 당대표 때 그 세대포 이론 뭐 그걸 좀 노리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가장 지금 이 국면의 수혜자는 이준석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요. 한덕수에게 꽃가마는 못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꽃놀이패는 누가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준스톤이에요. 네. 준스톤의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한 번은 당대표. 당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죠. 네. 이른바 스톤 매직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스톤 마법이 한 번 더 걸릴 기회가 온다. 왜?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준스톤 편이에요. 이제 마흔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 3자 대결에서 14, 11, 11, 11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빠지긴 빠질 거예요. 한 5%대만 유지를 해도 어느 시점에 가면요. 보수 후보하고 그다음에 보수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한덕수가 나가게 된다면 그 연합을 한 하여튼 단일화되는 후보가 되겠죠. 그 후보와 이재명이 거의 5% 격차 정도로 좁혀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준석의 존재는 더 빛나죠. 자, 그런데 이준석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제일 뿜뿜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이에요. 5% 가지고 보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수를 살리는 순간 준석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준스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준석을 싸가지 없는 새끼 또 어린 새끼라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최고의 기회예요. 그동안에 자기한테 더 씌워졌던 이미지 있잖아요. 지하철 65세 뭐하러 무임승차합니까? 완전 대바라진 새끼 뭐 온갖 욕을 다 들었잖아요. 그걸 일거에 역전시켜 주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준스톤이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빅 텐트는 안 돼. 빅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빅 플랫폼에서 빅 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웨이브입니다.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웨이브예요. IT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준스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본인이 세대포 이론 플랫폼도 이야기했죠. 이번에 이걸 설계해서 보수의 대역전극을 이끌어낸다. 다음 대통령 1순위입니다. 그 기회를 준스톤은 안 놓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지금 꼬시고 계신 거 준스톤이 꼬신다고 꼬셔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지금 뭐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지만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은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무조건 지금은 안 한다 그러고 일단 모든 생각은 사전 투표일이 5월 30일이잖아요. 준스톤은 5월 29일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준석이 단일화에 협조했을 경우에 보수 진영의 생각이 바뀔까에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도 보면은 단일화를 여러 번 했지만 그렇게 지지층이 그렇게 반응하는 듯한 그런 건 느끼지 좀 못하겠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자기한테는 크게 나쁠 건 없다. 오히려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 뭐 5%에서 10% 넘는다면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 그거예요. 나간 준석이 돌아오기 위한 명분이 안 만들어지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두 번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준석이 공간을 열어줄까요? 준스톤 공간, 준스톤 스페이스는 안 만들어질 거예요. 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가 개멸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대 책임 중에 한 사람이 준스톤한테도 갈 거예요. 준스톤, 한동훈 이렇게 연쇄적으로 가버릴 거예요. 플랫폼이 중요한 게 이 플랫폼에 한동훈 후보도 이 플랫폼의 탑승을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수 기반이 안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이 플랫폼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낙연 전 총리까지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죠. 예. 준스톤은 또 하나의 명분이 있어요. 깨졌잖아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추기를
말합니다. 아주 아픈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서 뭐 말을 빨리 해라 하면 들리지도 않는다 뭐 네. 이러면은 서로 간에 인신공격으로 끝장을 보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마흔의 이 준스톤이 본인의 이 돌덩어리를 넓히느냐 좁히느냐는 이제 이번 플랫폼에 달려 있겠죠. 네. 그 이번에 확실히 탄반파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등 후보들이 이제 연합해서 빅텐트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분위기? 이 정도면은 이제 어제 소장님이 어디 방송에 나와 차박이라고 얘기하셨던데, 그렇죠? 근데 방금 말한 대로 그 1차 경선에서 만약에 좀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좀 분위기가 생긴다면 새 후보가 좀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오히려 근데 1차 경선에서 반탄 쪽에 좀 힘이 실리면 세 사람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경쟁 관계가 또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죠. 이런 빅텐트론이 나오는 자체가 다 합쳐도 판을 바꾸기 힘들어서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아니 여유로우면 뭐하러 텐트를 크게 쳐요. 각자 텐트 치면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빅텐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든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하기도 어려워요. 차박이 왜 좋으냐. 차가 처음에는 한 대만 오겠죠. 근데 차가 국민의힘 차야. 네. 그다음에 한덕수 차가 부릉부릉 오겠죠. 그죠? 그러면 차가 두 대가 오면 그다음부터는 한 대 더 오기는 쉬워요. 예. 마지막에 이제 이준석 차, 유승민 차까지 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차가 모여서 굳이 텐트를 칠 이유도 없잖아요. 음. 그냥 그릴을 올려놓고 그냥 고기 구워 먹자. 이러면은 사실은 한 사람 더 추가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도 힘을 보태겠다. 이준석도 힘을 보태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국민의힘, 한덕수,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 반 이재명이잖아요. 반 이재명은 깔고 온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한다? 미국이랑 협상을 합시다. 그 다음에 미래를 개척해 갑시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줍시다. 이준석. 이러면 이제 판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꾸려지면 2030 세대들도 그러면 우리가 보수 대연합 쪽에 힘을 실어줄까? 차박 대연합에 힘을 실어줄까? 이런 투표 의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냥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겠죠. 이게 뭐냐? 자기들끼리 탄핵 세력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벤트의 중심이 이쪽으로 차박 대연합으로 옮겨와 버렸다. 그러면 아무리 비판을 한들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야 우리끼리 그냥 구워 먹자. 전혀 어떤 프레임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그러면서 이 다섯 사람은 뭘 이야기하느냐?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가 트럼프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을 건데 대선 끝나고 나서 당을 하나로 합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당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뭘로? 국민의 합. 국민의 합.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한덕수 까기를 일단 중단하고서 중대 회의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를 뭉개버리면은 이건 와해돼 버려요. 근데 완전히 거침없이 하이킥은 지금 트럼프를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경선 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탄핵 찬성파 후보들에게 조금 불리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런 이유로 경선을 보이콧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놓고 이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룰이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어떤 지도부예요? 친윤 지도부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는 탄핵을 반대했어요. 보수이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잡아야 3분의 1일 거예요. 좀 더 적게 잡으면 4분의 1. 그 4분의 1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탄핵 찬성. 네.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보수 대선주자 KSOI에서 조상을 보면 김문수 14.5 들어가는 거예요. 한동훈 12.2. 한동훈도 들어가겠죠. 네. 홍준표도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자리인데 나경원 안철수잖아요. 예. 근데 그 빈자리가 누구의 차지라 그랬어요? 탄핵 반대쪽이에요. 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힘의 지배 구조가 4분의 3은 탄핵 반대. 겨우 4분의 1 정도만이 탄핵 찬성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그럼 그건 한동훈이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막 한동훈을 때리는 거예요. 한동훈을 제끼고 내가 들어갈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의 전략인데. 찬성 여론을 내가 가져와야겠다. 그거 그렇죠. 찬성 표심을. 근데 그 자리에는 이미 한동훈이 선점했어. 그러니까 이 네 명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나경원인 거죠. 그럼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2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4명 중에서. 네. 그럼 4명 중에서 2명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분의 3이 뭐라 그랬어요? 최소 4분의 3이 반탄. 탄핵 반대야. 그럼 4분의 1이 탄핵 찬성이야. 그럼 네. 2명이 누가 올라가겠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본인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는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리고 지금 당의 상황도 한동훈 후보에게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이 다크호스가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한동훈이 아니라 한덕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로서는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해도 잘 안 들려요. 이게 사람들은 트럼프 플러스 한덕수한테 가 있거든. 중요한 거는 정치는 자기의 프레임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입니다.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한덕수가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한덕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지금 다 꽂혀버렸어요. 어느 순간 블랙홀이 돼버렸죠. 한동훈으로서는 한동훈의 이 특장기가 될 수 있는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첫 번째 관계도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네. 그다음에 보수 후보로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안보, security, 그다음에 경제. 이코노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수는 군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보예요. 보수는 경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시큐리티, 군을 이야기하기가 뭐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경제는 한동훈 후보의 주전공은 아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이 경제와 안보를 먼저 본인이 착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고 어느 때이고 준비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번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을 가지고 장착을 하면 돼. 근데 이제 당장 사람들은 이미 그 길에서 오랫동안 관록을 쌓아온 사람들,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에 더 관심이 있죠. 한덕수는 국무총리니까 경제 안보와 무관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이제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거든요. 자,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럼 찬성한 후보가 이제 본선에 올라갔다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중도를 얻을 수 있는 플러스가 한 이 정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냐? 탄핵 반대한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투표소로 갈까? 윤 대통령 저렇게 싫어하는데 난 그냥 투표 안 할래. 투표율에 영향을. 그냥 뭐 이재명 세상도 한번 견뎌보지 뭐. 중도에서 플러스 1을 했는데 내 지지층에서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결국 값은 뭐냐? 마이너스 1이 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넣는다는 것은 내가 가져가야 될 집토키는 온전하게 해놓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중도 외연 확장해.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세훈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저는 탄핵 찬성이 아니고. 찬성이 아니고요.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중도를 확장을 하는데 플러스 2는 되는데 마이너스 3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 불안한 거예요. 뭐 한덕수가 됐든 또는 한덕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됐든 올라가서 탄핵이 기준이 돼버리고 내란이 기준이 돼버리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났어. 그런데 다른 프레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유권자의 마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6월 3일이 네. 본투표잖아요. 그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거판 자체가 반전될 수도 있다. 그게 작동된다면 우리가 그냥 어대명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작동 안 하면은 어대명이 됐든 이대명이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차원에서 급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될 만한 사람이 한덕수일 거라는 생각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제3지대에서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뭐 국민의힘 경선률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대선 불출마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 최근에 나온 입장이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혹은 제3지대 출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또 유승민 전 의원한테 좀 손을 내밀고 있어서 일단 경선 불출마 카드는 뭐 아주 썩 나쁜 카드는 아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의도에서 좀 전망하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의 그간 행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선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단 하나 배신자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죠. 이미지 때문에. 예.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완전히 세탁할 수 있고 씻어낼 수 있는 방법.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생긴 지점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상황과 정면으로 저는 부딪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바로 대구 시민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유승민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우리가? 우리는 잘했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우리는 역할을 했나?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을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론은 바뀝니다. 너무했다 아이가. 우리가 유승민 많이 미겠다 아이가. 이러는 순간에 유승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죠. 네.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이 국면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유승민 많이 당했다 아이가.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 시민들에게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요.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한번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외칩니다. 마치 야곱이 유다인의 책임을 물었듯이 우리는 유승민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했습니까? 그때 유승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유승민도 고생했다 아이가. 승민이도 고생했다 아이가. 네. 우리가 이럴 자격이 있나? 이럴 때 유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여론이 중요하다. 그 여론이 중요하다. 트럼프에 대해서도 그거예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때 참패를 해요. 네. 그런데 바이든을 겪어보니까 우리 막 트럼프 욕했잖아요.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만큼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우리 모든 걸 바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총 맞는 장면에서 끝난 거예요. 필라델피아 버틀러시에서 네. 총을 딱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 좌파져 있었으면 트럼프는 당선 안 돼. 일어나서 fight, fight, fight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치자. 근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국면이 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